자,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인문학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먹기 쉽게 잘 요리해서 전달해주고 싶은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나요?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이론은 대동사회, 소국과민, 철인통치, 뉴 아틀란티스, 공산주의 사회, 정의론, 그리고 열린 사회라는 이론이 등장하는데, 자, 이러한 이론들을 여기에 등장하는 동서양의 여러 학자들, 즉 천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주요 이론들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학자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학자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인문학적인 알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분들을 모두 부활시켰습니다. 모두 부활시켜서 어떠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분들이 서로 주고받는 가상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으면 여러분의 인문학적인 알미 훨씬 풍부하게 넓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인문학적인 알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분야에서 그 알을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공잔, 그리고 노자, 플라톤, 베이컨, 그리고 마르크스, 그리고 롤스, 포퍼라고 하는 동서양의 천재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세미나의 사회자인 세범이가 먼저 말문을 트고 있습니다. 자, 인문학 카페에 오신 동서양의 학자분들을 진심으로 환대합니다. 서울의 한 학교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국가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즉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 세상에 살고 싶은지를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이 세미나에 초대한 학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인물과 지역 그리고 모든 것은 가상의 에피소드입니다. 자, 스토리를 한번 봅시다. 강승리 군은 서울에 소재한 별빛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중학교 때부터 유도 선수로 활동해 왔다. 학교에서 승리만큼 힘이 센 친구는 없다. 승리는 그 힘을 믿고 친구들을 마치 종 부리듯 한다. 그런데 아무도 승리에게 반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승리를 두려워한다. 공부를 가장 잘하는 상철이는 승리에게 시험 문제 답안을 알려주고 수행평가도 대신 작성한다. 그 덕분에 승리는 수업 시간에 늘 자거나 결석도 자주 하지만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한다. 같은 학년의 병대는 자신과 2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얼마 전 헤어졌다. 승리는 병대에게 자신은 민정이가 마음에 든다고 알렸고 병대는 승리가 두려워 민정이에게 결별을 통보했다. 그 후 승리는 민정이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두고 있다. 민정이는 승리가 마음에 들어서 사귀는 것이 아니다. 만약 민정이가 승리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즉각 승리의 보복이 시작될 것이다. 민정이는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승리의 여자친구가 되기로 했다. 급식 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돌아가며 승리 대신 급식을 받아온다. 승리는 편히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친구들이 대신 받아온 급식을 맛있게 먹는다. 승리가 다 먹은 후 힘 약한 친구들은 승리가 먹다 남은 잔반까지 대신 처리한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승리의 이러한 고약한 행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승리의 행실을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모르는 척한다. 작년에 한 선생님은 승리의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퇴근하던 중 승리에게 폭행을 당한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승리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승리의 말 한마디면 선생님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자, 이 에피소드와 관련하여 별빛고등학교가 하나의 국가이고 승리는 그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이며 친구들은 그 국가의 시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러한 국가의 모습에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동서양 학자분들은 찬성하십니까? 먼저 동양에서 오신 공자께서 의견을 주시지요. 자, 공자께서 이야기합니다. 승리와 같은 지도자는 한 국가의 통치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통치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국가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부터 가꿔야 합니다. 마음이라, 그럼 통치자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갖춰야 하나요? 자, 이어서 공자께서 통치자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마치 자기 가족처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동생이 멋진 여자 혹은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동생의 여자 혹은 남자친구를 힘으로 빼앗나요? 여러분의 동생이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수행평가 과제를 동생이 대신 하도록 강요하나요? 여러분이 손과 발이 귀찮아서 맛있는 밥과 국을 떠먹여 달라고 어머니에게 명령하고 어머니가 여러분의 의사를 거절하면 힘으로 위협하나요? 만약 승리가 학교 친구들을 자기 자신의 가족처럼 여긴다면 친구들이 혹여나 자신 때문에 마음이 괴롭거나 몸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친구들을 힘으로 위협하기보다는 오히려 친구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배려할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구성원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어루만지는 마음을 지닌 지도자를 성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성인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 같이 혈연과 무관한 사람들을 보살피니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선 셈이죠. 자, 여기서 공자의 의견을 우리가 한번 음미를 해보자면 이분은 이상적인 사회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이상적인 사회란 그 사회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을 마치 자기 자신의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공유하고 피를 공유한 가족처럼 그러한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고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 구성원을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어루만지는 그러한 지도자를 성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국가가 우리가 살고 싶은 그 이상적인 사회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다 큰 어른으로서의 성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사람, 세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세인트로서의 성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은 자신이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과 유전자나 혈연적 인연이 전혀 없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이 공동체 구성원, 즉 남을 마치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니 성인 정도의 지위에 이른다는 것은 결국은 가족 이기주의,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어루만지는 그러한 수준의 마음에서 훨씬 더 나아간 것이다. 그러한 가족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 전체 구성원을 자기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지닌 인격자 혹은 이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성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 전까지
그렇게 남이 아닌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즉 가족 중에서도 그 사랑의 농도가 가장 짙은 것이 부모님이죠. 그리고 즉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효도하는 마음,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효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잘 키우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감정을 잘 키워서 이 효와 재라고 하는 사랑의 감정을 점진적으로 확장하여 가족 구성원이 아닌 혈연적 인연이 전혀 없는 남에게까지 확장한 상태, 그러한 의미의 사랑, 즉 사랑이 점진적으로 가족 구성원에서 가족 구성원이 아닌 영역으로 확장이 되죠. 이 정도 수준의 수양이 된 사람, 그러한 수준의 인격을 갖춘 사람을 바로 성인이라고 하고, 이런 분이 다스리는 국가의말로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겠는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자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승리는 물리적 힘으로 다른 친구들을 위협하여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것이든 소유하려고 합니다. 성적은 물론이고 다른 친구, 여자친구까지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하려고 자신이 먹을 음식까지 대신 받아오라고 겁박합니다. 결국 승리는 힘이 강하면 모든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어서 세범이가 제가 여쭙습니다. 승리 행실을 평가하는 공자의 의견을 듣고 있으면 강자의 이익이 정의라고 하는, 여기서 정의는 이제 justice, 올바름, 강자의 이익이 justice라고 하는 트라시마코스가 떠오르는군요. 자, 이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인물은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바로 정의다. 즉 힘을 정의라고 규정한 인물로서 마치 승리의 행실은 강자의 이익이 곧 정의라고 하는 트라시마코스의 입장과 상당 부분 유사한데, 힘이 정의라고 하는 이 의견에 대해서 공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께서 언급하신 성인이 다스리는 국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러니 공자께서 성인은 다른 사람의 부모와 자식을 마치 자기 부모와 자식처럼 대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부모님처럼 늙고 병든 노인분들을 보면 그들이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청년들을 내 자식처럼 여겨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여 일정한 수입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듬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성인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실현된 상태, 이 상태를 바로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저술한 얘기라는 책에 기술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자께서는 혈연적인 인연, 즉 유전자가 전혀 섞이지 않은 이 다른 사람의 부모와 다른 사람의 자식을 마치 혈연적인 인연이 있는, 즉 자신과 유전자를 공유한 자신의 부모님과 자식처럼 대하는 그러한 성인이 만약에 공동체를 다스린다면 병약한 노인을 돌보고,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입을 전혀 마련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애를 쓸 것이다. 바로 그것이 대동사회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인이 다스리는 이상적인 사회가 바로 대동사회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어, 결국 현대적으로 하자면 공자께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현대의 복지국가와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약한 사람, 그리고 즉 사회적 약자, 보통 우리가 최소수의자라고 그러죠. 그러한 사회적 약자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현대의 복지국가 모델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자, 이런 입장이 공자의 입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플라톤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격은 이성을 통해 비이성적인 감정이나 욕망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승리는 편히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고 싶은 욕망을 거스르지 않고 거르지 않고 그저 토해내기만 합니다. 결국 욕망을 조절하거나 통제하기는커녕 욕망의 노예가 된 셈이죠. 자, 그래서 승리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자, 이 플라톤이라는 학자께서 등장했는데, 결국 플라톤이라는 학자는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조건 중에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그래서 이 차가운 냉철한 이성을 통해서 이성과 무관한 주로 동물적 영역과 가까운 감정이나 욕망,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 이 국가를 다스려야만이 이상적인 사회인데, 현재 승리와 같은 지도자는 동물적인 욕망을 전혀 통제하고 있지 못하니 이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어서 플라톤께서 자, 인간은 세 종류의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 영혼은 이성, 기계, 욕망입니다. 그런데 통치자는 기계와 욕망이라고 하는 영혼은 물론이고 이성이라고 하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은 지혜의 덕을 갖추었다라고 부릅니다. 이성의 탁월성에서 비롯하는 지혜의 덕이 통치자로서 자격을 평가하는 핵심 역량인 셈이지요. 이러한 역량을 지닌 사람을 철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통치자는 철인 왕인 셈이지요. 자, 그래서 철인은 이성의 탁월성, 즉 지혜를 바탕으로, 지혜의 덕을 바탕으로 이성적이지 않은, 즉 이성과 무관한 비이성적인 기계와 욕망을 온전히 조절하여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철인이 통치자 계급으로서 국가를 다스리는 철인 정치가 구현된 상태를 저는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은 그러면 국가는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바로 철인이 다스려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철인은 필라소퍼, 즉 밝은 지혜,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밝은 지혜의 역량,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철인이라고 하는데, 이 철인이 통치자가 되어서 국가를 다스리는 것, 즉 철인이 통치자가 되는 필라소퍼 킹, 철인 왕이 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이고, 그것은 바로 철인 정치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철인은 어떠한 역량을 갖추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플라톤은 인간에게는 이성과 기계와 욕망이라고 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기계와 욕망이라고 하는 영혼은 이성과 무관한 비이성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성이 있고, 근데 이 철이는 이성과 무관한
비이성적인 동물의 영역과 가까운 기계와 욕망이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성이라고 하는 영혼까지 탁월하게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성이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바로 지혜의 덕을 갖추게 되는데 그 지혜의 덕을 갖춘 인간, 바로 필라소퍼, 철인, 이분이 필라소퍼 킹, 철인 왕이 되어서 국가를 통치하는, 즉 철인 정치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덕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어떤 역량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 혹은 훈련을 통해서 기른 역량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 그것을 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플라톤이라는 분은 그 덕이 상당 부분 선천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떠한 역량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공학자가 있는데 그 공학자가 스마트폰을 아주 탁월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공학자로서 덕이 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김연아 선수가 아주 피겨 스케이팅을 예술적으로 구현을 해내지요. 자, 그럴 때 김연아 선수는 피겨 스케이트 선수로서 덕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가 뭔가를 탁월하게 발휘한 능력을 그리스인들은 덕이 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이라고 하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하면 그 덕 중에서 지혜의 덕을 갖추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경우는 지혜의 덕을 갖춘 철인, 필라소퍼가 통치하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그런데 모든 인간이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각자의 개성과 재능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영혼의 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와 욕망이라는 영혼, 즉 어떤 동물의 이 정신 능력과 가까운 부분이죠. 반드시 동물의 정신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동물과 인간을 차별 지우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상당 부분 동물과 공유하고 있는 정신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계와 욕망이라고 하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를 구성하는 계급 중에 어떤 계급에 놓입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철인은 통치자 계급이고, 자, 플라톤은 이성이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지혜의 덕을 갖춘 철인이 통치자 계급에 배치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럼 기계와 영혼이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이런 사람의 경우에 어떤 계급에 배치가 되는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플라톤께서 욕망은 물론이고 기계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사람은 국가를 지키는 군인, 즉 방위자 계급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욕망이라는 영혼만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의식주를 만드는 생산자 계급을 부여받지요. 앞서 드린 것처럼 특정한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를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한 상태인 지혜의 덕을 지닌 사람입니다. 수호자는 기계를 탁월하게 발휘하여 용기의 덕을 지니고 있으며 생산자는 욕망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절제의 덕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플라톤이라는 분은 욕망은 물론이고 특히 기계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사람은
용기의 덕을 갖추고, 즉 이 기계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용기라고 하는 덕을 갖춘 이 인물은 바로 국가를 적으로부터 지키는 방위자, 즉 군인 계급으로 배치할 수 있고, 욕망이라는 덕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무언가를 생산하는 역량이 뛰어난 사람, 즉 욕망이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생산자 계급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플라톤께서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계급이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급으로 이루어지는 셈이지요.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통치자가 그러한 역량이 부족한 방위자를 장악합니다. 자, 그리고 기계를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방위자는 그러한 능력이 빈약한 생산자를 지배하죠. 결국 지혜의 덕을 갖춘 통치자 계급이 방위자 계급을 통해서 생산자 계급을 다스리게 되는 셈이죠. 이때 세 계급의 덕. 자, 그러니 국가 조직은 마치 이제 피라미드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덕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이러한 분은 절제의 덕을 갖추게 되고, 이러한 분은 생산자 계급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라고 하는 영혼을 탁월하게 하는 분은 용기라고 하는 덕을 갖추게 되고, 이러한 분은 국가를 적으로부터 지켜내는 방위자 계급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이성이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분은 지혜의 덕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자 계급에 우리가 배치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통치자 계급이 방위자 계급을 통해서 생산자 계급을 장악하고 지배할 때 이것이 가장 아이디얼,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다. 국가 시스템의 구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셈이죠. 자, 이때 세 계급의 덕, 즉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은 조화를 이루어 정의의 덕을 꼬여야 합니다. 즉 여기에 지혜, 절제, 용기라고 하는 세 가지 덕이 조화를 이룰 때 출현하는 덕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덕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 시스템이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급으로 갖추어질 때 그 세 계급이 갖춘 지혜, 용기, 절제라는 덕이 조화를 이루어서 정의라고 하는 덕이 온전히 구현된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이상적인 국가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새로운 학자분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마르크스께서 등장하셨는데, 저도 플라톤 선생님의 의견처럼 승리와 같은 지도자가 다스리는 국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플라톤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계급 자체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별빛 고등학교의 경우 지배하는 계급과 지배받는 계급이 뚜렷하게 보이지요. 승리는 강력한 물리적 힘으로 친구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친구들은 승리에게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승리가 지배계급이고 다른 친구들은 피지배계급입니다. 우리는 계급 간 착취가 만연한 사회를 당장 뒤집어 엎어야 해요. 우리 마르크스라고 하는 분은 이상적인 사람 어떤 사회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상적인 사회는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계급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계급이 존재한다면 당장 지배받는, 착취당하는 계급은 지배하는 계급을 폭력을 통해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